오늘은 내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와서 사무직원으로, 이제 캐나다 로펌의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조그마한 애로사항들과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제일 1번은 사실 영어야. 이제 내가 한국어만큼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이제 불편함도 있고 또 내 안에서 오는 답답함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은 사실 빠릿빠릿하고 좀 성실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까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거든? 그렇지만 내 안에서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100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영어로는 그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아쉬움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한국에서 3, 40년을 산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살아갈 때 좀 애로사항은 단순히 영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뭐냐 하면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온 친구들과 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 어떤 문화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무직원으로 일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뭐냐 하면 이제 로펌에서는 사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제 자료 정리라든지 그거를 정리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이름에 대한 이해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만나보지 않은 채로 내가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의 스펠링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바로바로 구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름을 받아서 이제 레터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이름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레터에서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하고 명칭을 붙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포맷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름만 들었을 때 이 사람 남자야, 여자야? 근데 그게 뭐 물어보면 돼. 그리고 구글링 해봐도 되고. 그렇지만 아, 비교해 봤을 때 캐나다 애들은 딱 들으면 남자분이네, 여자분이네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나는 한 번 더 구글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 나 정말 모르겠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한계구나.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철수와 영희 이름을 들었을 때 남자, 여자 구분이 바로 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캐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름인 경우가 좀 많아. 사무직원으로 일할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명이 또 한계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캐나다는 나라가 되게 크잖아. 땅덩이도 넓고 온타리오 주 자체도 너무 넓거든. 그래서 도시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레터를 보내거나 이제 뭐 그냥 지역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역명이 정말 너무 생뚱맞을 때가 있어. 내가 느끼기에. 그게 뭐야? 사람 이름이야? 지명이야? 정말 그 대명사를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지역명을 들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도 전혀 모르겠고 그 지역명에 대한 스펠링을 진짜 모르겠고 또 그냥 캐주얼하게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모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 경상도 출신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장난처럼 너 좀 무뚝뚝하겠네? 이런 농담을 한다든지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나 어디서 왔어? 오늘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되게 캐주얼하게 너 진짜 멀리서 왔겠다. 힘들었겠다.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거기가 어딘데? 지리적으로 모르는 게 이제
진짜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고 포스탈 코드로 찾아보면 돼. 구글링 하면 되지. 구글은 나의 친구이지만 어쨌든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된다는 게 나한테는 와, 내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 또 특히 서면으로 그걸 받아 적어야 하는 경우에 스펠링이 전혀 캐치가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근데 이게 뭐 세상이 두 쪽 나는 일이 아니고 구글링 하면 다 되는 일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또 사회 전반에 대한 역사를 모르잖아. 그래서 뭐 막말로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역사가 있다. 또 뭐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나라다. 뭐 그런 대략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 그 흐름이 어때 왔다는 것. 그러나 나는 캐나다 사회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지. 역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차근차근 알아가는 단계일 수 있겠지만 그런 대화에 전혀 참여가 안 된다는 것. 그게 어떤 영어를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를 떠난 어떤 문화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민을 와도 캐나다 역사, 문화 다 알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전혀 상관없이 해피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 그렇지만 내가 이제 캐나다 로펌에서 일하면서는 아,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배경 지식이 없구나. 그런 한계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지 이야기해 보자면 그냥 크게 내가 그렇게 사회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닌데 그냥 이슈 정도는 내가 알고 가기 위해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매일 아침 뉴스를 봐. 그래서 아,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또 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요번에는 어디서 파업을 했구나. 도움이 되지.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고 영어 공부에도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 그냥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나는 인터내셔널로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책이 있냐 했을 때 추천받았던 책이 한 분만 리스트를 쫙 보내주셨어. 너무 고맙게도. 그 책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2권을 읽었는데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어. 이게 1번으로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Truth Be Told라고 비벌리라는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아마 이제 캐나다 사회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이제 최초 여성 캐나다 대법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근데 43년생이셔.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학을 나오시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대법관까지 가신 분인데 자기 삶이 어땠는지를 쭉 그냥 자전적인 이야기지. 근데 그 안에 사실 캐나다가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가 되게 많이 변화한 나라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사회가 되게 격변하는 시기에 법조계에서 커리어를 이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이 사회가 어떤 흐름으로 대충 변화해 왔구나를 이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캐주얼하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뭐 캐나다가 요런 변화들을 생각보다 되게 근래에 겪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책이었어. 나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야. 그래서 나도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그냥 재미로 한번 읽어봐 하셨던 책이 있는데 이거는 존 그리샴의 The Firm이라는 책이야. 이거는 존 그리샴은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의 소설 작가인데 그래서 그 법조계 관련한 소설을 많이 쓰지. 근데 나는 막 그전부터 막
되게 잘 알고 있거나 읽어본 책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 이 책이 처음이었어. 근데 이게 되게 히트쳤었고, 이 작가 책 중에 되게 제일 유명한 편이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약간 사실 내가 범죄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너무, 너무 스펙타클하게 재밌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로펌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캐주얼하게 읽기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스토리가 흥미롭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잘 읽었어. 그래서 동글이랑 다른 책도 하나 사놨어. 그래서 조만간에 또 읽어볼 생각이야.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어떤 문화적인 것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공부뿐 아니라 좀 문화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책 읽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추천하셨던 게 있는데 뭐냐면 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직종 자체가 라이팅이 많은 직종이거든. 기본적으로 이메일링을 계속 해야 되고 서면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팅은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 그걸 익혀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 추천해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인터넷 프로그램인데 그래멀리라고 이거는 돈을 내고 도움을 받는 거야.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라이팅을 하면 스펠링 체크라든지 문맥 체크라든지 이거를 뭐 고를 수가 있어. 이 라이팅의 목적에 맞게 이제 좀 체크를 해주는 그런 피드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좀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 돈을 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학교에서는 물론 그런 에세이나 과제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았고 나는 일하면서도 되도록이면서 그냥 뭐, 뭐 이메일 같은 게 막 되게 완벽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 여기 애들도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나는 우리 매니저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막 너무 황당하게 틀리게 쓴 거야. 진짜 내가 봐도 스펠링이나 문법이 틀리게 보내. 비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상관없어, 사실은.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도 사실 웬만하면은 이메일링을 할 때 스펠링 체크나 어떤 문맥 체크를 하고 보내는 편이야. 왜냐면 거기에 설명으로 이런 것들은 이래서 조금 이걸 쓰는 게 낫다. 이런 설명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배운다는 느낌으로 조금 일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머스트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민 생활에 있어서 머스트는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다 회피하고 모른다고 해서 막 지적하거나 저 무식한 놈 이렇게 하지 않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이왕 이렇게 왔는데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